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앞으로 전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말이죠. 전세제도를 개편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세제도가 갭 투자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는 갭 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 대출 브로커까지 껴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판치게 된 건 심각한 문제다. 오랜 기간 만들어진 생태계이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다 올려놓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시점에서 전세를 없애겠다는 발언을 한 걸까요? 과연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 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전세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집값보다 적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면 집주인은 자선사업가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통하고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아주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전세제도는 한마디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 되는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집주인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집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쯤 되는 목돈만 있으면 다달이 월세를 내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돈 벌기 쉽고 세입자는 돈 모으기 쉬우니 모두에게 윈윈이었죠. 그래서 전세 제도는 신혼부부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까지 거쳐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전세를 없애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서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을 많이 들지만 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린 사기도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원희룡 장관도 표면적으로는 이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진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었던 시대에 집을 사고 싶은 집주인과 월세 내기 싫은 세입자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생겨난 제도니까요. 마치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유행했던 개와 비슷한 것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의 한국에는 어울리지 않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꾸준히 오른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전세 제도 자체가 세수에 도움이 안 되고 금융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선진국처럼 월세 제도가 정착된다면 집주인은 은행에서 80에서 90%에 육박하는 돈을 빌리고 집을 사고 세입자한테 은행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커지겠죠. 전세는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지금도 간주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월세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 만약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정착된다면 정부의 세수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조금 장기적인 이유인데요. 월세가 정착되면 주택 공급과 가격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월세가 정착되면 공급이 안정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이건 다른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시행사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생기면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택 공급에 보수적이고 부동산 상승기에 주로 분양을 합니다. 하락기에는 공급이 올스톱되죠. 하락기의 공급 감소는 상승기의 폭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주택 가격의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단 선분양 제도가 없죠. 먼저 집을 짓고 나서 완공된 집을 팝니다. 선분양에 비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팔리지 않아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판매 주택은 재고 주택으로 떠안으면서 월세를 놓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월세가 금융 비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기에도 집을 짓고 하락기에도 꾸준히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하락기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세 제도가 없어질까요? 원희룡 장관이 전세를 없애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정부에 대한 비판, 지지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2027년 대선에 대비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 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여론이 좋지 않으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담은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꼬리를 감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데도 개혁하지 못하는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 제도도 개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올리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간만 보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선거에서 어느 한쪽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전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더 이슈화되면서 풀 전세보다는 점차 반전세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저가 주택은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고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전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